안녕하세요. 뚱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3입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막심 고리키의 밑바닥이라는 원작을 가지고 102에서는 1936년에 장 르누아르 감독이 밑바닥을 다뤄서 밑바닥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로부터 21년 지난 1957년에 일본의 명장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다시 막심 고리키의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전에 르누아르 감독의 영화하고 상당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숙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102의 장 르누아르 감독의 밑바닥을 먼저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시면 정면에 보이는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토시로 미우네입니다. 토시로 미우네는 여기에서 장가방이 페펠 역을 맡았잖아요. 여기서는 그 페펠 역에 해당하는 일본 이름이 스테키치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바라봐지고 있는 여인의 얼굴이 안 보이는데 곧 영화 속에서 보시게 될 건데요. 바실리사 역이죠. 여기서는 오수기라는 인물로 나오고요. 배우는 그 유명한 이스즈 야마다입니다. 이스즈 야마다랑 토시로 미우네는 같은 1957년에 바로 이 영화 이전에 만든 거미집의 성에서도 같이 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절규하는 저 여인이 나타샤의 역할인 거죠. 여기에서는 오스기의 동생 오카요라는 인물로 나오고요. 배우는 카가와 쿄코, 상당히 또 유명한 배우죠. 이렇게 해서 등장인물이 이 DVD의 표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정면에 첫 번째 그 영화 장면이거든요. 장 르누아르 감독의 영화와는 달리 바로 첫 번째 그 밑바닥 인생이 살고 있는 그 장소로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장 르누아르 영화에서는 거의 영화의 3분의 1 지점, 30분이 지난 지점에 그 공간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있는 밑바닥 인생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영화 길이도 르누아르가 1시간 반이면 이건 2시간 4분이거든요. 2시간 4분 동안 계속해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영화를 만들어 가기에 상당히 연극적인 영화가 되었고요. 그렇지만은 연극을 뛰어넘는 영화적인 영화라고도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엄청나게 그 인물의 구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변화를 시키면서 순간순간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장면들을 넣어가면서 그걸 끌어가게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덜 알려진 영화 중에 하나예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쇼몽이라든지 7인의 사무라이, 그리고 거미집의 성, 백치, 이런 영화들이 가장 유명한 영화죠. 나중에는 이제 후반기에서는 데르스 우살라, 란, 이런 영화들이 있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쿠로사와 아키라의 한 90% 정도 영화를 저는 나중에 멤버십에서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 특별전 식으로 해서 다 하나하나 분석 드릴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즈 야스지로, 그리고 겐지 미조구치, 마루세 미키오, 다 마찬가지로 제가 다뤄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1950년대에 특히나 이 영화가 57년이니까 일본 영화의 수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세계 정상의 수준이고, 이 영화가 다소 안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구로사와의 모든 영화 철학을 담고 있는 역작 중의 역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사실 그 하얀 부분이 밝아졌는데 구로사와 아키라는 바로 이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서서히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위쪽의 공간은 윗사람들이 사는 거고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 거죠.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는 정말 잿빛 같은 백색에서 이제는 공허감이 더 드는 그런 백색인 것 같아요. 위쪽은 이 아랫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도달해 봐야 의미가 없는 공허한 공간이자 오히려 보면 죽음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아래의 흙의 공간은 그들이 살고 있는 밑바닥의 그 인생 공간이고, 동시에
죽음 직전에 대기하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저 어차피 위로 올라가 봐야 죽음밖에 없는 공간이고요. 여기에서 마지막 끈을 이어가면서 대기하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는 연극적인 연출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배우들 자체가 중간중간에 영화가 끝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막이 끝났네. 멋진 퇴장인 걸, 적당한 시점에 퇴장하는 걸 하면서 연극적인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등장 자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그냥 태어난 거니까. 그렇지만은 마지막 퇴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퇴장에 대한 이야기고, 끝없는 퇴장에 대한 이야기고, 퇴장이 퇴로에 막혔을 때는 그거는 죽음이 되는 거겠죠. 둥둥하면서 서서히 그 음악적인 북소리 같은 리듬과 더불어 저렇게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 공간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빙글빙글 저렇게 아래로. 자, 드디어 공간에 내려왔습니다. 이 공간이 바로 그 밑바닥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거죠. 여기에서 제가 미리 읽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 드리고 싶네요. 부브노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나뭇잎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나뭇잎으로 집을 지어봐. 다 떠내려가고 말지. 페펠, 그래서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서 말해보세요. 루카, 작은 목소리로, 믿으면 있고 믿지 않으면 없어. 믿는 것이 있을 뿐이야. 저는 이 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작에서. 이 공간은 그런 그 나뭇잎들이 떠다니다 마지막에 고여있는 물에 도착을 해서 마지막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인생의 도달점이라는 거죠. 르누아르 영화에서는 제일 처음 시작이 남작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작이 어떻게 추락해서 가는지를 보여주고요. 모든 돈은 다 잃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집을 훔치러 도둑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장가방의 빼빼리잖아요. 거기서 인연이 돼서 결국 그 역시 추락을 해서 그 밑바닥 여인숙으로 가게 되고, 그렇지만은 장가방은 결국은 나타샤와 사랑을 이뤄서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나타샤가 그 경찰하고 밖에서 식사할 때 바깥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행복감의 모습들까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화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간에서 거의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인물과 인물 사이의 구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저는 3의 구도를 중요하게 봤는데요. 여기서 주로 등장하는 구도는 다음 정면에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3의 구도에서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2로 갔다가 3으로 왔다가 다시 3에서 4호로 갔다가 다시 꼭 3으로 기결하면서 뭔가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식의 연출이고요. 또 정면에 보이는 인물, 등을 지고 보이는 인물은 사탕장수 또는 엿장수라고 오타키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몰락한 귀족이에요. 그 어떻게 몰락했는지는 잘 보여주지 않고 바로 이 귀족도 여기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저 인물은 항상 저 통나무 같은 걸 저렇게 만지고 뭔가 고치는 척 하는 건데요. 저 인물의 오고감을 통해서 나름대로 장면에 좀 심도를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제일 첫 번째 대화는 이런 겁니다. 날 믿어. 난 절대 결혼하지 않아. 한 명이 얘기하면요, 항상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듣는 사람이 반응을 하면서 또 다른 그 장면에 변화를 몰고 오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마지막 장소잖아요. 여기서 서서히 침잠해 가면서 죽음으로, 어두움으로 이렇게 가는 템포인데요.
그 안에서 그걸 2시간 4분 유지하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중간중간에 강렬한 추진체를 가진 어떤 장면들이 나와서 그게 계속해서 뭔가 추진을 주면서 앞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요, 하나의 개인이 다 작은 폭탄 같아요. 그 안에 변화하는 진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자신이 폭발할 때마다 그 파편에 본인 스스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던지고 그 안에서 절망하고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구로사와 아키라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절망과 자유가 없는 이런 공간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이 발바닥의 인생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정신적인 탈출을 할 수 있는 시도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한다. 나는 그런 분위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난 결혼 안 할 거야. 말합니다. 한 명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바로 땜쟁이입니다. 끊임없이 땜을 한다고 해서 뭔가 그 양은 그릇 같은 걸 긁는 소리를 내거든요. 그 옆에, 거적대기 옆에는 그의 아내가 죽어가거든요. 그 아내와 이 땜쟁이, 이 부부는 르누아르 영화에서는 안나라고 마지막 임종을 막 기다리면서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두려워요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물의 설정은 르누아르 감독의 영화보다 훨씬 원작에 충실합니다. 그 여인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끼어드는 거죠. 이 땜쟁이가 얘기합니다. 거짓말이라고. 너 사실 경찰 좋아하잖아. 결혼할 거면서 왜 그래? 그때 갑자기 또 3회 한 명이 사라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서 3회 구도가 일직선상으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중간에 있는 인물이 그 귀족이고요. 예전에 오른쪽은 당연히 르누아르 영화에서 꿈꾸던 나스티아 기억나십니까? 늘 책을 읽고 있던 그 여인. 여기에서는 오센이라고요. 전직 창녀고 항상 몽상에 잠겨 있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한쪽은 땜쟁이가 무엇을 긁어대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때 이 몽상에서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몽상을 하냐? 꿈이라는 거는 순수한 처녀가 하는 거지 너 같은 그런 창녀가 꿈꾸는 게 아니다 하면서 조롱하고 나중에 장난까지 치면서 거기에 항상 토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옷을 막 들쳐가지고 조롱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인 2명이 이렇게 잡히면서 그 땜쟁이한테 쳐다보는 거죠. 너는 너나 잘해. 남 얘기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네 부인이 죽어가는데 부인 하나 잘 간수를 못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왜 네 부인이 그러니까 딴 사람, 딴 여자들을 한테 치근덕거리냐. 이 나쁜 놈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3, 4, 5의 구도가 나오고요. 그 순간 계속 한쪽에서는 땜쟁이가 계속 긁어대고요. 그 땜쟁이의 부인은 계속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엿을 팔러 나가면서 저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냐 하면서 당신은 착한 여자잖아. 나름대로 등에다 손을 내서 온기를 좀 주고요. 그리고 자신이 팔러 가야 되는 그 엿가락 몇 조각을 먹으라고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절망의 상황에서도 중간중간에 이 바닥에 놓인 사람들 간에 약간씩 긍정의 그런 손길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가 아주 그 휴머니즘의 바탕을 하되 그 안에 처절한 그 현실적인 시선이 그대로 녹아있는 영화죠. 이 영화는 라쇼몽의 그런 주제를 그대로 이어가기도 합니다. 라쇼몽이라는 영화에서 결국은
다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이익에 맞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객관적인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진실, 그대로 있는 고통을 안겨주는 그 진실이 더 유용한가? 아니면 거짓이 도움을 주는가? 그래서 때때로는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정말로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그 모든 그 세상의 진실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무언가에 뒤덮여 버리니까. 그런 진실이 중요한 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그런 진실보다 순간순간을 넘어가게 하는 거짓이 더 유용한 것인가, 아니면 진실, 거짓 다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주제로 넘어가는 게 특히나 또 구로사와 아키라의 그 장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귀족은 저 사람을 도와서 가는 거죠. 그리고 엿가락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죽지 않는다고 남편이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에서 귀족은 저 사탕장수를 따라서 나서는 거고요. 뭔가 술이라도 한 잔 팔고 나면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같이 따라 나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순간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저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고, 르누아르 영화에서는 없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노름꾼이고요. 노름꾼이면서 남한테 노름하면서 사기를 치고 돈을 잃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이 공간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 같아요. 나중에 현자가 나오잖아요. 르누아르 감독의 영화에서도 현자로 루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루카에 해당되는 인물이 곧 등장을 할 거거든요. 카이라는 인물. 그 인물은 모든 사람의 그 고통의 얘기들을 들어주면서 그를 위로하는 인물이고요.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아주 현실적이면서 노인과 대비가 되는 인물이면서, 노인은 결국 중간에 여기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 루카라는 노인이라는 그 현자 같은 인물은. 그렇지만은 이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간을 지키고 있는 공간의 대장 같은 인물입니다. 대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밑바닥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반대 관점에서 보여진 거고요. 주로 아까는 저쪽에서 이쪽을 비췄는데 지금은 반대 방향에서 비치면서 온몸이 쑤시는 겁니다. 주위에서 얘기를 하죠. 너 어제 또 사기쳐서 두드려 맞았잖아. 그래서 아픈 거야. 하고 그 바로 위에 천 같은 게 이렇게 널려져 있는 공간에서 곧 사람이 나올 겁니다. 너는 정말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저 인물이 바로 배우라는 역을 맡은 인물입니다. 르누아르 영화에서도 나오죠. 배우라는 인물. 본인의 장기가 술로 다 손상이 되었고, 나중에 노인이 와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그 인물입니다. 여기서 지옥 얘기를 하니까 내가 떨어질 때가 더 어딨어. 여기가 지옥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양반, 지금 청소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청소 누가 할 거냐가 늘 그 전 영화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였죠. 오늘은 저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귀족이라고 안 부르고요. 청소하는 날인데, 나 지금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저 양반은 아까 그 여자, 그 창녀 보고 그걸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조롱을 하고요. 서로 이제 떠미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땜쟁이는 이 만만한 이 배우 보고 청소를 하라는 거고요. 예, 그거가 이제 나는 청소 못한다. 나는 이미 의사가 술로 온 장기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먼지를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난 청소를 할 수 없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청소 때문에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겁니다. 내가 또 하라고 나보고 늘 나야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사탕장수한테 받은 엿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고 쓸모도 없고 당신은 일해야 되니까 당신이 먹어라 하는 그걸 저 유심히 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처음으로 공간을 보여줍니다. 르누아르 감독의 영화에서는 위쪽에 주인이 살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며 아래에 하층민의 공간이 있었던 거죠. 한 집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위에서 보여주는 거죠. 왼쪽에 멀끔한 지붕을 갖고 있는 집이 바로 그 주인의 집입니다. 영화 르누아르 영화에서는 코스틸리오프하고 바실리사였죠. 여기서는 로쿠베이하고 오수기 라는 인물이 사는 집이고요. 바로 옆에 온갖 지붕이 헤어져 있는 걸 보면 딱 보면 이게 하층민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공간 운영 자체가 구로자와 아키라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집 두 집 사이에 저 좁은 통로하고 집 주위에 이렇게 있는 좁은 통로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트여져 있는 공간들, 앞들처럼 그 공간에서 다양하게 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자서 저렇게 엿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처절한 장면이고요. 생존의 장면이고, 이 인물은, 땜쟁이는 결국은 부인 앞에서는 당신 안 죽을 거라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부인이 죽을 걸 알고 있고요. 부인이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들어온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장인이고 나름 여기서 평생 썩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곳에서 나가고 싶기 때문에 저 엿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죽어가는 아내에게 준 엿을 먹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저 장면에서 벌써 상당히 비극적이면서 처절한 느낌이 오네요. 지금 이 둘의 그 대화거든요. 어떤 대화를 하냐면, 너 내가 봤을 때 너 6개월 안에 죽을 것 같다, 이런 악담을 저 노름꾼이 하는 거죠. 여기서 또 3회 구도고요. 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르누아르의 영화에서는 도피를 꿈꾸는 거는 상상 속의 그런 꿈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거였지만, 아시아의 영화에서는 하나 더 강렬하게 오는 게 있겠죠. 바로 술입니다. 여기에서 공간의 도피는 수시로 술 마시자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프랑스 영화 르누아르 영화에서는 자주 보기 힘든 장면이죠. 그래서 술은 자신한테는 독이라고 얘기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저 노름꾼은 적당한 술은 괜찮아 하면서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이 두세 개가 중간에 저 뒤에 있는 인물은 마치 계속해서 들어주면서 구도상의 깊이나 여러 가지를 확보해 주는 인물로 존재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대화는 이 둘의 대화거든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느라 피곤하단 말이요. 나는 그래서 단순한 말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말을 좋아한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은 게 바로 연극이지 하면서, 연극은 어때요? 바로 실용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 안에서 꿈을 꾸는 듯한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두 세계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는 연극 배우의 세계고요. 연극 배우가 얘기하기 전에 저 노름꾼이 얘기합니다. 나도 그 아주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 다 까먹었다. 그러니까 공부 따위가 뭔 소용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 재능이다 하고 저 배우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공연을 할 때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손가락 5까지 세지도 못한다. 그런데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 그거는 열정이고 순간적인 그 재능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는 재능의 세계고요. 하나는 실용의 세계인 거죠. 이 둘이 충돌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 또 이 남자가 들어온 거죠. 땜쟁이가 혼자서 엿 먹고, 그리고 지금 청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죠. 나 지금 뭔가 기억해내려고 하는데
늘 대사 같은 걸 기억을 하고 싶어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노름꾼은 늘 저렇게 국어를 합니다. 5점만 다오. 그러면 믿어줄게. 5점만 다오. 그러면 내일 다 잃어줄게. 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저렇게. 그리고 그걸 다 날려버리는 거죠. 너한테는 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 달라 소리도 안 할 거야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때문에 잠깐 이 인물이 앞쪽에 있는 문으로 나갔다가 뒤쪽인 문으로 들어오면서 옆집 주인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저 사람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좀 전에 그 중앙에 그 도박꾼은 저렇게 누워 있잖아요. 꿈틀거리면서. 저는 이 공간 자체가 계속해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죽은 듯 있으면서도 마지막에 꿈틀대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고 하는 마지막 삶의 발악의 공간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가. 또 온정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배우 역시 너무나 그 처량한 신세인데 끊임없이 저 죽어가는 여인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배우라는 본성의 그 감성적인 게 있는 거죠. 자기가 모든 대사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잠깐 밖에 지금 볕이 좋을 때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 장면 되게 중요한 장면이죠. 멋진 한상이군. 둘이 죽으러 가는 거야. 이 안에 상당한 상징이 있는 거죠. 하나는 곧 죽을 여인이고요. 저 배우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명이 6개월 안에 너 죽는다고. 거의 그 장기가 다 술로 망가진 겁니다. 그걸 둘이서 죽으러 가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 희비극의 양면을 가지는 그런 대화를 하는 거죠. 좌측에 있는 저 기묘하게 생긴 인물이 바로 로쿠베이라는 역할입니다. 배우도 유명한 배우예요. 간지로 나카무라라는 배우입니다. 목소리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그 르누아르 영화에서처럼 저기 주인집에서 계단 아래로 내려올 때는 유일하게 본인의 목적이 있을 때 내려오죠. 지금 온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온 겁니다. 부인이 어디 갔나? 부인이 혹시나 그 빼빼라고 여기서는 스테키치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여기 들어온 겁니다. 얘기하는 거죠.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쭉 둘러보다가 아니 도대체 30냥밖에 안 내면서 너는 3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 돈 더 받아야 되겠어. 10냥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날 죽여. 그렇게 얘기하니까 널 죽인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 오로지 돈에만 목적이 있는 사람이죠. 순간 이 장면 코믹스러운 장면. 예, 저렇게 우연히 밟고 지나가는 거죠. 저렇게 그 장면마다 약간의 우스꽝스러우면서 그런 긴장감을 탁 들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안에 뭔가 움직임이 돌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문을 열고 저렇게 들어오고요. 나가고 이 공간 자체에 고정되어 있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걷어내게 됩니다. 자, 지금 잘 눕혀주고 왔다니까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너 되게 친절한 사람이구나. 친절은 보상을 언젠가는 받게 된다. 이러면서 이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 보상 받게 되면 내 빚 반을 줄여줄래? 지금 당장 보상을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세계 말고 죽고 난 세계에서 넌 보상받을 거야. 그렇게 또 조롱을 하죠. 친절하고 돈은 서로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구도도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는 누워 있고요. 하나는 서 있고 그 중간에 저렇게 끼어 있는 거죠.
마치 로크베이가 모든 이 공간 안의 포지션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에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내 빚 반만 깎아달라는 거죠. 절대 안 깎아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나쁜 늙은이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자기 공간으로. 왜 나를 전부 피할까 하니까 악마도 너랑 피하고 싶을걸?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저렇게 누워있는 포지션에서 가장 잘 맞서는 인물이 저 도박꾼인 것 같습니다. 포지션 자체가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늘 당하는 입장인데 유일하게 그 안에서 그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저 도박꾼 같아요. 스테이키치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지켜봅니다. 저 문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저 안에 공간이 이제 스테이키치 그 좀도둑의 공간인데요. 그 안에 혹시 자기의 아내인 오수기가 있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렇게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문 열어라고 급박하게 얘기를 하고요. 문을 열니다. 안을 들여다 보려고 하는 거죠. 왜 여기 와서 방해를 하냐면서 잠자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역시나 구도 한번 보세요. 이 중간에 위치하고 옆에 보는 구도. 늘 한 명이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구도가 이렇게 좀 정립이 되는 아주 그 뛰어난 연출을 보여줍니다. 스테이키치가 얘기합니다. 돈은 가지고 왔나? 스테이키치하고 여기 로크베이하고 관계는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관계하고 조금 다르죠. 그 로크베이는 작물 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익으로 얽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돈하고 시치미를 뛰는 거예요. 어제 여러 가지 훔치 물건 가져다 줬는데 은양 5냥 준다고 하면서 2냥밖에 안 줬잖아. 언제 3냥 줄 거야 하면서 몰아세우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하나의 그 스펙타클처럼 저기 둘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난 거죠. 준다고 하면서 왜 안 주냐고 저렇게 그 욕을 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죠.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박수를 치고요. 너무 즐겁다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네, 물어보는 거죠. 정악마 같은 자식이 뭘 원하더냐 물어보니까 오수기가 있는지 찾으러 왔다는 거죠. 지금 잠에서 막 꼈거, 지금 잠에서 막 깬 거거든요. 도박꾼이 스테키치한테 얘기를 합니다. 스테키치, 차라리 이참에 죽여버리지 그래. 그리고 오숙이랑 결혼해서 그냥 주인집 다 뺏고 거기서 살면서 네가 여기에 주인이 되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니 죽이라고 그렇게 무모한 일을 어떻게 해. 너는 내가 여기 주인 되면 내가 사람 좋은 줄 아니까 공짜로 술이나 마시고 살라고 하는 거지. 아주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물이 이 도박꾼입니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막 꿈에서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 로크베이가 들어와서 꿈에서 깼잖아. 꿈에서 고기를 낚았는데 도미를 낚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옆에서 아 그거 도미 오수기 아니야? 그러니까 오수기 아니라고 위에 연극 배우가 오수기는 예전에 낚았지. 다시 말해서 지금은 오수기를 사랑하지 않고 오수기의 동생인 오카요를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수기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하고요.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스테이키치 5점만 줘.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스테이키치는 어차피 네가 내 거 훔쳐갈 거니까 5점을 줍니다. 지금 주는 게 낫겠지. 어차피 너가 훔쳐갈 테니까 돈을 줍니다. 멋지다고 합니다. 도둑이 가난한 사람의 친구라는 거죠. 그럴 때 반응을 하겠죠. 여기 그 땜쟁이는 거리감을 둡니다. 이 중간의 구역을 통해서 저쪽은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고요. 본인은 이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둑이 훔친 돈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다니 하고 반박을 하죠. 도박꾼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도 일이 있으면 하지. 그런데 일이 없잖아.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걸 어떻게 할 일이 없잖아. 이렇게 맞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자, 배우 우리 술 마시러 가자. 둘이 나왔잖아요. 그때 역시나 약간의 온정은 있습니다. 네 부인 어때?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또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걸 왜 하는 거야? 할 필요도 없잖아. 여기 사람들 봐. 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살잖아. 근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난 장인이라고. 나는 여기서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마치 여기 오니까 5, 6년 된 것 같아.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인만 죽으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마치 6년 같다. 너가 뭘 알아? 하면서 스테키치가 막 얘기하는 중간에 누가 들어옵니까? 드디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나가던 방랑자한 거죠. 오카요가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이 오수기의 동생인 오카요면서 지금 스테키치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거죠. 벌써 긍정적인 대화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있을 곳을 안내해 주니까 태도가 노인을 생각해서 좋네. 문가에 앉은 거보다 저기 노인은 추운 데를 싫어하니까. 그때 오카요가 또 땜쟁이한테 온 거죠. 아저씨 부인 잘 돌봐줘. 이제 죽을 것 같아. 나름대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온정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오카요의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때 오카요가 나가니까 오카요를 뒤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 이 빚 있는데 이 빚 넣어줄까? 싫다고 하면서 거절하면서 갑니다.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때 저기 맨 끝에 앉아 있던 사람도 이미 들어와 있네요. 순간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오카요가 저렇게 사는 게 불쌍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 시궁창 같은 곳에서 구해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끝에 있던 사람이 스테키치, 내가 보기에는 너가 더 불쌍한 것 같은데. 누가 누구를 갖다가 걱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너 큰일 나. 오수기한테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오카요 너 좋아하게 되면 오수기가 질투해서 동생이지만 죽일 거야. 이 대화를 통해서 오수기가 얼마나 남편 못지않게 악마적인 캐릭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오수기가 등장할 시간이 다가온 거죠. 이때 새로운 방랑자가 저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스테키치가 그만하라고 합니다. 슬퍼진다고. 아니, 나는 너 기분 좋으라고 이 노래 불렀는데 너가 슬프다면 못하지. 나름 이제 스테키치가 호감이 생겨서 참 웃긴 양반이군 하면서 호감을 표시하고요. 그때 귀족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부분 재밌습니다. 그래서 술 좀 얻어먹었냐 그러니까 믿을 게 못돼 하면서 들어오면서 그래 술이나 한잔 하러 갈까? 근데 너 연기 한번 해야 돼. 너 개 짖는 흉내 좀 내봐라. 그렇게 귀족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르누아르의 영화처럼 주인공인 페페라고 귀족하고 남자하고 엄청나게 우정관계가 있었잖아요. 여기선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 장면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서로 좀 소통하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늘 술을 사주기 전에 저렇게 공연을 시키는 거죠. 개 짖는 흉내라든지.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은 나나 너나 똑같은 상태잖아. 예전에 내가 귀족이었을 때 너가 그런 걸 시키면 그게 더 재밌었을 텐데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노인이 아, 그 말 맞네 하면서 나 인생에서 귀족 본 적이 없는데 너 정말 귀족 맞아? 그때 저 사람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여기는 양반이고 귀족이고 없어. 왕년에 본인도 기품 있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쇼군의 먼 친척이자 가난했지만 기품 있게 살았고 세수조차도 모든 하인이 도와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저렇게 벌떡 일어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이 망한 귀족이랑 창념에 빠진 예전 창녀는 아주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얘기들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둘 다 서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영화가 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너의 거짓말이 나의 거짓말하고 같을 수 있어 하면서 서로 자신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싸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맨날 돈을 달라고 하냐. 심지어는 맨날 밥까지 사달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드디어 이 카헤이라는 저 방랑자 같은 노인의 그 멘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이 망할 수도 있는 거지.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거야. 이 공간 안에서는 서로 헐뜯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조롱하면서 순간적인 도피를 하는 그런 공간에 현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을 좀 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멘트를 하고요. 현자적인.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불만족스러운 거죠. 저 망한 귀족은. 예전에 사무라이였다고 하니까 갑자기 찔러 죽이겠다고 저렇게 비극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때 저 노인의 대처가 예사롭지 않아요. 손으로? 그러니까 그런 진담을 농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검도 없잖아. 순식간에 비극이 될 뻔한 게 희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거죠. 제가 농담이었고 죄송하다고. 그때 그걸 이어가려고 여기선 또 칼을 던집니다.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해보라고. 근데 그걸 그냥 던져버리고 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군 하면서 완전히 이 예전의 귀족을 망가지게 만드는군 하는 얘기죠. 그리고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고 이 귀족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얘기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의 그 상대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으니까 당신 예전에 건달이었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또 현자의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등을 돌리는 게 좀 수상하죠. 이렇게 영화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그 지루함을 이렇게 극적으로 또 바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작은 공연 같은 거잖아요. 순간순간 이 단조로운 공간에 저런 활기를 불어넣는 거죠. 지금 저 인물은 우노키치라고 장 르누아르 감독의 영화에서는 거기 알료시카라고 막 아코디언을 키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인물에 상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없이 판을 휘젓고 다닙니다. 여기에 무질서를 가져오는 거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된다. 완전히 미친놈 같다. 그러니까 정말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의 등장 이전에 호란스러운 그 예고편 같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오수기. 쿠베이의 부인 바로 그 오수기입니다. 아주 싸늘한 눈매를 하고 들이닥치는 거죠. 왜 여기서 얼쩡거리게 두냐. 빨리 나가라 너.
당신 안 지키고 뭐하냐, 저런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니까 나는 문지기는 아니에요. 어디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불쌍해서 지내게 해주는데 지금 얼마를 빚졌는지 알아? 몰아세우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때 아까 나갔던 그 우노키치가 다시 들어와서 악녀라고 얘기하면서 조롱을 하고 저렇게 떠나는 거죠. 하나의 코미디죠. 이 강렬한 눈빛에 여주인의 그렇게 농락당하는 걸 보고 모두 다 너무 즐거워합니다. 당신은 뭐냐고, 새로운 세입자라고 방랑자라고 얼마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돈을 내라 그럽니다. 나중에 준다니까, 아니 이 종을 미리 받아놔야 되겠어 하면서 그걸 갖고 갑니다. 아, 말도 안 돼.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그때 당신이 기다리던 옆에 얘기합니다. 스테키치 나갔어. 그러니까 스테키치 나간 거 물어봤어? 나 그냥 청소 너희들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나라에서 나와서 우리 여인숙이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온 거지. 내가 무슨 스테키치 때문에 왔는 줄 알아? 그런 식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아, 너 같은 애는 좀 나가라. 차라리 거지를 손님으로 받아도 너보다는 돈 많이 받겠다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가고요.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저 밑에 있는 그 창녀, 저렇게 거북이 등껍질 안에 숨어 있는 듯한, 저기도 이제 한번 들칩니다. 모두를 휘젓고 가는 거죠. 거북이 같잖아. 아주 그 심술궂은 면모를 보이는 겁니다. 요번에 또 물어보는 거죠. 내 여동생 오카요는 여기 왔었어? 그러니까 오카요하고 스테키치 사이를 벌써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카요는 왔는데 저 노인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 스테키치도 왔었겠군 하면서 일종의 심증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악녀라고 얘기하고요. 항상 저렇게 화가 나 있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창녀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로쿠베이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지 하면서 조롱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좀 전에 저 여자 악녀 오수기 온 거는 자기 애인 스테키치 보러 온 거야. 둘 간의 사이를 알려주는 거죠. 이제는 이 노인도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다 한 겁니다. 그때 저기 있는 사람이 그 오센 그 창녀 보고 얘기합니다. 아까 한바탕 떠들고 간 그 우노키치 막 악녀라고 하면서 갔지만 그 오수기하고 둘 사이가 그렇게 막 쫓아내라고 하고 하면서도 뭔가 서로 친한 느낌을 좀 받았나 봐요. 왜 친한 거지 하고 오센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오센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스테이키치가 오카요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를 다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갑자기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남자가 또 울려고 맨날 나가면 울고 하는 거밖에 안 한다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나 술 마시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랑 얘기하지, 대화하지,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근데 처음이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저 할아버지한테. 대화란 좋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만해요. 나를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쌀쌀맞게 문을 닫고 나갑니다. 그때 반응이 재밌습니다. 아, 참 활달한 아가씨군. 그리고 자기가 청소를 하러 나가겠다고 이 늙은 노인이 나가는 와중에 이제 마지막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 인물이 다 등장을 했어요. 이 똥똥하고 하는 인물이 그 르누아르 영화에서는 그 형사가 외부인으로 등장을 하지만 원래 원작에서는 여기서 시마조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이 바로 오수기와 오카요의 삼촌이자 경찰인 겁니다. 원작의 삼촌 경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도 보면 인물들의 캐릭터나 설정 자체는 훨씬 더
르누아르 감독보다 원작에 가깝다. 그렇지만 이 영화가 진행돼 가면서 제가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지만 보다 원작보다 더 확장성을 지니고 있는 영화가 바로 구로사와 아키라의 또 영화가 아닌가. 원작의 인물 캐릭터에는 충실하되 엄청난 확장성을 또 보여줍니다. 나중에. 당신 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해? 당신의 구역이 뭐 세상을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 그건 그렇지. 내 공간이 좁지.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구역이 넓으면 그것도 골치 아파.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가요. 저 노인은.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우노키치가 한밤중에 또 난동을 부려서 자기가 우노키치를 연행에 갔다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소문 못 들었어? 요새 소문이 들리던데. 그러니까 어떤 소문 하니까 스테이키치하고 오스기하고 소문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모른 척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공을 합니다. 어서 가서 오타키나 꼬셔 하면서 얘기를 하죠. 오타키가 제일 처음에 영화에 등장했던 그 엿장수 여인입니다. 그때 얘기했죠.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런데 땜쟁이가 얘기했잖아요. 그 너 경찰 좋아하면서 그래. 바로 그 경찰이 이 시마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오스기하고 오카요의 삼촌인 거죠. 그러면서 오타키나 꼬셔. 사실 소문난 건 너야. 너하고 오타키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이 장면 되게 재밌습니다. 한편으로 뭐 마이크를 확성기를 통해서 막 얘기하는 듯이 이 시마조는 다른 사람의 소문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문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되게 재미있으면서 아이러니한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다운 그런 장면입니다. 한쪽으로 저렇게 찌그러지죠. 그때 누군가 들어옵니다. 카이 저 노인이 데리고 옵니다. 그 죽어가는 부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다들 방치해놓고 있었던 거죠. 제일 처음에 햇볕을 세게 해주겠다고 배우가 데리고 나갔죠. 그 다음에 오카요가 부엌으로 데리고 난 다음에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눕히기 위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면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장면이죠. 여기까지 하면서 일단은 1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